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시간에는 3회차 동형 모의고사를 해설을 진행을 합니다. 예, 똑같은 요령으로 진행을 할게요. 1번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신의척 봤대요. 신의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단 신의척 파트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근데 1번 지문은 신의척 파트에서 가장 많이 지문화되는 지문이죠. 민법이죠. 신의척 권리 남용 금지 원칙에 관한 민법이죠. 임의법규가 아닌 강행법규다. 따라서 당사 조항 불문하고 법원이 직거루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신의척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거예요. 강행법규가 다른 말로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요. 특정 채무를 보정하는 일반 보정의 경우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척에 비춰서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도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없다. 바로 답이 떴다, 그죠? 예, 정답은 1번이고 2번. 당연히 특정 채무를 보정하는 일반 보정일 경우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척에 비춰서 용납할 수 없는 때는 뭐요? 신의척을 적용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가 되어 있죠. 있다. 자, 그 다음 3번. 계약의 성립을 부정. 다른 말로 뭐요? 무효주장이다, 그죠? 예, 무효주장. 강행규정 위반 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 무효주장은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무효주장 행위는 신의척에 반하지 않는다. 1번과 더불어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죠. 그래서 신의척 위반 행위는 뭐요?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다, 그죠? 그래서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 주장 행위는 신의척에 반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개별 판례입니다. 실효 원칙이죠, 그죠? 실효 원칙은 신의척의 파생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 뭐예요? 모든 권리가 요건이 구비되면 신의척에 반해서 실효가 된다. 따라서 어떠한 권리는 실효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무조건 틀린다 했습니다, 그죠? 예. 따라서 해제권,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 등 모든 권리 행사가 신의척에 반한 요건만 구비되면 실효됩니다. 근데 딱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 뭡니까? 인지 청구권만큼은 실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다음 4번 개별 판례요. 현재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척에 반해서 실효가 되느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4번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치 아니했다는 사정은 그 이후에 그자로부터 뭐요? 토지 소유권을 적법하게 양수해서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 원칙을 적용하면서 고려되는 사정에 포함이 된답니다. 안 된다, 그죠? 즉 현재 내가 토지를 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 토지에 국가가 나의 허락도 없이 송전탑을 지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도 장기간 불행사하면 나의 여하튼 권리 주장이 실효 원칙에 걸릴 수 있죠, 그죠? 근데 여하튼 나의 권리 불행사가 실효가 되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전 소유자도 똑같이 뭐요? 이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장기간 불행사했다는 사정이 나의 권리 불행사에 포함돼서 실효 원칙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없다, 그죠? 종전 소유자의 잘못을 내가 떠안을 필요는 없다, 그죠? 예. 그 다음 5번. 이게 답이 된 법 없어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다, 그죠?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거기다 척할게요. 판례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계약 당시에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책임질 수 없는 뭐요?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원래 법률의 내용을 뭐요? 변경된 사정에 맞춰서 수정하거나 원치 않으면 그 계약관계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신의척으로부터 파생된 원칙을 사정 변경의 원칙이란다, 그죠? 근데 여기서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려면은 그 사정이 계약의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어야 한다, 그죠?
따라서 사정 변경이 있었지만 그 사정이 계약의 성립에 전혀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은 변경이 되었더라도 뭐요? 동원 측에 적용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기초되지 않는 사정의 변경을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기초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 근데 정답은 이미 1번을 쓰셨기 때문에 2번부터 5번까지는 갈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5번 지문 여기다 적을게요.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된 사정이 사후에 현저히 변경된 경우만 사정변경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아무리 뭐요? 사정이 변경이 되었더라도 계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뭐요? 어떤 다른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것은 동원칙 적용이 될 수 없다. 아직까지 이 부분을 우리 시험 3정 판반 없어요. 예. 자, 신의처에 관한 문제를 봤습니다. 2번으로 갑니다. 권리의 종류에 관한 문제죠. 예. 이 부분은 바로 답을 쉽게 찾아야 되죠. 그죠? 자,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리도록 법에서 주어진 힘을 권리라 해야 되고, 그 힘의 종류에 따라서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이 있더라. 그래서 당연히 형성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케 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형성권. 답은 1번. 청구권이다. 그죠? 예, 물권적 청구권. 청구권은 채권부터 발생하기도 하고 뭐요? 물권부터 발생하기도 하고 가족권부터 발생하기도 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은 그 발생에 원인되는 물권능과 분리해서 절대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만이 행사할 수 있다? 현재의 물권자만이. 나머지들이 대표적인 형성권이죠. 그죠?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문제를 틀리면은 타격이 심합니다. 그죠? 2번을 맞춰야 돼요.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권리 조치로 갑니다. 첫 번째 출제될 수 있는 게 태아죠. 그죠?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주체가 아니다. 그죠? 권리 주체에는 자인과 법인밖에 없어요. 따라서 태아는 원칙 권리 능력이 없다. 다만 우리 법은 태아 보호를 해서 중요한 개별적인 몇 가지 경우에 한해서 그죠? 뭡니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그죠?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 재산 상속권. 그 다음에 대섭 상속권. 그죠? 그 다음에 유류분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태아도 유정은 받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태아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이거죠. 그죠? 예. 태아의 부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내 자식이다 인정할 수 있지만 태아가 아빠에게 인정해달라 인지를 청구는 할 수가 없죠. 그죠? 예. 디귿만 빼고 나머지는 태아도 보호가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태아가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뭐요?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이론 대립이죠. 근데 판례는 이 같은 개별적인 5가지 경우일지라도 태아인 동안은 권리 행사 못하고 살아서 출생을 해야 된다고 그죠? 예. 거기까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자, 제한 능력자로 갑니다. 4번요. 피성년 후견인 갑이 일시적으로 의사 능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 가구를 을에게 매각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틀린 것은 1번 지문이 기본이죠.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행위는 뭐야? 10조 1항.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즉 법정대리의 동의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이 후견인의 병에 동의를 얻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뭐야?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취소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죠. 즉 본인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제한 능력자의 법정대리인과 달리 뭐요? 재산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이론적으로 없는 게 된다. 그죠? 동의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10조 1항.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 2번 후견인 병이 법정 대리죠. 자, 145조입니다. 법정 추인력. 계속 지금 법정 추인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죠.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 따라서 법정 추인이 되려면은 그 행위가 누구의 행위여야 됩니까? 취소권자의 행위만이 법정 추인이 될 수 있다 그죠. 즉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이 보류 없이 법이 정한 일정한 행위 그죠. 예.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 또는 일부 이함도, 강제 집행 중 법에 해당하는 6가지 행위 중 하나는 뭐예요? 취소권자가 이 보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후견인 병, 법정 대리인, 취소권자 맞죠? 그래서 후견인 병이 상대방 의뢰에 대해서 가지는 대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여기 뭐예요? 이행을 청구한다 그죠? 이행의 청구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법정 대리인이 상대방. 그럼 145조 법정 추인이 되죠. 법정 추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그죠? 반대로 의리 병에게 이행을 청구했을 때는 법정 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의 행위는 법정 추인이 될 수 없죠. 취소권자의 행위만. 그다음 제한 능력자인 갑이 계약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그때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면 제한 능력자는 뭐야? 선악불문하고 현존이까지만 반하면 되죠. 그죠? 그때 어떤 것만 빼고 다 반환해야 된다고 그죠? 도박 등으로 유형별로 탕진항서를 빼고. 그러면 이 경우 계약금으로 받은 것을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러면 현존한다 없어졌다? 현존하고 있죠. 그죠?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도 그죠? 예, 됐습니다. 도박 등으로 뭐예요? 탕진한 것만 빼놓고 다 현존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생활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뭐예요? 자기 돈이 세이브되어 있는 거다 그죠? 따라서 현존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형비 등으로 탕진한 것만 빼놓고 다 현존하기 때문에 계약금은 현존하기 때문에 상환해야 됩니다. 그다음 갑입니다. 갑이 을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했다 그죠? 잔대금 지급을 청구한 이후에도 갑은 아직까지 뭐요? 능력자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법정 추인이 되려면 그 행위가 뭐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이후에. 따라서 갑의 상대방에 대한 이행 청구가 법정 추인이 되려면 뭐요? 갑이 능력을 회복한 이후에 이행을 청구한 경우만 법정 되죠. 근데 아직까지 능력자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법정 추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2번하고 4번을 비교하시면 되죠. 따라서 이같이 취소권자 행위만이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있는데 법정 추인이 되려면 그 얘기가 뭐예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이 보류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을이 누굽니까? 상대방이죠. 을이 갑의 후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했습니다. 15조 사망입니다. 그래서 갑이 아직까지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는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해 주죠. 그죠? 근데 법정 대리인은 2명이죠. 그죠? 친권자라면은 단독으로 추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최고에서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예요? 그때는 추인한 걸로 본다. 그죠? 근데 후견입니다. 병은 후견이죠. 후견인은 단독으로 추인 여부를 결정해서 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기간 내 감독인의 동의 절차를 밟아서 확답을 바란다. 그죠? 근데 이 같은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뭐예요? 취소한 것으로 본다.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냐 후견이냐를 항상 고민하면서 기억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3번 지문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지문이죠. 뒷부분에 법정 추인 제도와 최고권 행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1번 피성년 후견의 법률행위는 10조 1항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고 하죠. 동의 불문하고.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은 다른 제한 능력자와 달리 동의를 실질적으로 얻었더라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에 동의가 있는 걸로 속이더라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고 하죠. 기본 지문. 그다음 법정 처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행위를 하고 있는지 주인공을 봐야 돼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 병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했죠. 그럼 법정 대리인은 능력자니까 뭐요? 법정 대리인 같은 행위는 법정추인 거죠.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그다음 제한 능력자 행위가 취소되면 뭐요? 선악불말고 현존이. 따라서 어떤 것만 빼면 돼요? 도박도로 탕진한 것만. 근데 생활비를 썼기 때문에 그 비용은 현존한다 그죠. 그래서 계약금 상당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그다음 피성년 후견이 상대방 이행을 청구했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 능력자가 되기 전에 이행 청구이기 때문에 법정 주의되지 못하죠. 그래서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 5번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측에서 초인접 확답을 최고한다 그죠. 그때 갑이 능력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최고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에게. 근데 법정 대리인 후견이죠. 따라서 15조 3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감독의 동의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바라지 않은 뭐요? 어차피 자기가 스스로 못하니까 취소한 거로 가죠. 그래서 3번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4번 해죠. 그죠? 자, 5번 갑니다. 부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 관리인 부재자 스스로 정해둔 관리는 이미 되리다 그죠. 그때 원칙 국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부재 중에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해버리죠. 그러면 관리인이 없는 상태다 그죠. 그때 법원은 이해관계인 등의 검사에 청구해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맞죠? 그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아니하게 됐다 그죠. 그럼 감독 가능성이 없다 그죠. 그럼 23조 법원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죠. 있다. 예, 23조입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조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25조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행위까지는 자유이다 그죠. 근데 관리행위를 할 때 없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근데 두 번째 문장이요. 25조를 보세요.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이 부재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해줬죠. 그죠? 근데 부재자가 뭐요? 생사가 확인되면 부재자에게 연락해서 뭐요? 권한을 넘는 행위도 하려니까 뭐요? 그 부분도 허가해달라. 요청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죠. 근데 본인의 생사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때는 뭐요? 본인의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본인이 정해둔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누구의 허가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조 후문이요. 25조 후문. 따라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답이 된 바 없지만은 다른 시험에서 최근에 계속 지문 중에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요. 자, 25조를 여러분들이 조문 갖고 계시면은 찾아보세요. 25조. 자, 교과서에는 80페이지에 그 조문이 있습니다. 80페이지. 자, 볼게요. 제일 밑에.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118조에 규정한 즉 관리행위의 범위를 뛰어넘는 행위를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두 번째 문장.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이 뭐요? 부재자가 정해준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 있어도 부재자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뭐요? 그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조 후문이요. 자, 근데 4번 갑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그죠? 예. 24조고. 자, 그 다음 5번.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서 부재자의 재산으로 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그죠? 예. 답은 쉽게 떴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단법인 갑의 대표자 의리, 대표기관 의리,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죠. 그러면은 법인의 불법에가 성립하기 때문에 갑법인은 직접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죠. 그때 대표기관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양자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 자 볼게요. 1번 갑법인의 불법에가 성립해서 갑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은 법인은 대표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죠. 성간주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그다음 2번 우리 시험도 책에 떴죠 그죠. 법인의 불법에가 성립하려면은 법인의 대표기관이어야 된다 그죠. 이때 대표기관이야 여부는 명칭이 이사로 되어 있느냐 그죠. 이사로 등기되어 있느냐는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법인을 대표했다면 등기 불문하고 뭐요?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한다죠 그죠.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죠. 그다음 3번 이 부분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법인은 반드시 그죠. 따라서 무과실 책임이다 그죠. 따라서 갑의 불법의 책임은 그가 의뢰 선임 감독 상에 대해서 뭐요? 아무리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무과실 책임 그죠. 이 부분을 답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 4번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여야 되죠. 이때 직무행위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외형으로 판단한다 그죠. 따라서 의뢰행위가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된다면 그것이 의뢰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즉 대표권 남용 행위일지라도 뭐요? 법인의 불법에 성립한다 그죠. 또는 법에 위반되었더라도 법인의 불법에 성립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와 같은 대표기관의 행위가 이미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몰랐더라도 뭐요? 중대한 가실로 모르는 경우는 그때는 법인의 불법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법인의 불법에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죠. 반대로 법인은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죠. 없다. 그다음 대표기관에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이 포함된다 그죠. 청산인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의 불법에가 성립할 수 있다. 어느 지문이 뭐요? 든지 다 답이 될 수 있는 기본 지문이었다 그죠? 자, 7번으로 갑니다. 자, 법인의 소멸로 갑니다. 해산 청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주의하셔야 돼요. 사단 재단공이 공통된 해산 사유 떨려볼게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법인의 목적 달성도는 달성해 불러. 그 다음 뭐요? 설립허가의 취소, 파사이다 그죠. 그 다음 사단법인의 특유한 사유는 첫 번째가 뭐요?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될 때. 그 다음 두 번째 총회 해산 결의다 그죠. 총회 해산 결의. 여하튼 이미 해산은 누구만이 총회만이 가진 정권이다 그죠. 정관 변경과 더불어. 따라서 절대로 다른 기관에게 그 권한을 넘길 수 없어요. 만약에 다른 기관에 권한을 위임하는 교정이 있다면 그 교정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 주의하셔야 돼요. 비법인 사단 교회. 교회의 구성을 뭐요? 사원이라고 그러죠. 그죠? 사원이 한 명으로 된 것은 해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언제 해산서예요?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된 때 해산서이죠. 그래서 한 명만 있더라도 존속입니다. 그다음 법인의 설립 허가의 취소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가인 금지 등의 원칙으로서 뭐요? 법인을 설립 허가를 뭐요? 취소할지 여부는 뭐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아주 말이 훌륭하죠, 그죠? 예. 당연히 법인을 설립 허가를 취소한 건 당연히 중대한 어떤 침해가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예. 외울 필요 없어요. 그다음 정관 교정에 따른 자녀재산의 처벌의 경우 민법의 청산 절차의 교정에 반하도 유효하다. 자, 그러면 바로 답이 떴죠.
청산 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법규입니까? 강행법규? 강행법규죠.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그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뭐예요? 행위는 무효이다. 그죠? 예, 정답 3번. 옳은 것은요? 예, 옳은 것은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 정답은 2번이죠. 그죠? 예, 2번. 자, 3번.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귀속권자에게 인도된 재산, 얼필임터입니다. 자, 보세요. 92조예요. 92조를 한번 찾아볼게요. 92조. 자, 교과서로는 117페이지요. 제일 밑에 일반 채권자 A번. 청산의 취임 후 2개월 내에 3번 이상 공고를 일반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최고한다고 하죠. 이때 최고시는 만약 그 기간 내 신고 제한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표시해야 되고, 이때 뭐요? 그 기간 내 미신고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 완제 후 기속 권리자에게 뭐요? 인도되지 않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이미 인도된 재산에는 반환 청구 못해요. 이미 기속권자에게 인도가 됐기 때문에. 인도되지 않고 뭐요?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예. 조문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5번. 법인이 파산한 경우,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82조다. 그죠? 법인이 해산되면 원칙적으로 뭐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죠. 즉 파산의 경우는 누가 뭐요? 파산관제인이 알아서 합니다. 법원에서. 그죠? 따라서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 뭐요? 청산인이 이사가 청산이 된다고 그죠? 파산의 경우에는 법원이 알아서 합니다. 그때 청산이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조문 문제에서 틀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얼핏 읽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주의를 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자, 어디다가 틀린지 보죠. 다시 한번. 1번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죠?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된 데 해산합니다. 따라 사원이 1위로 된 건 뭐예요? 해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고. 그 다음, 청산 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반한 행위는 무효. 그 다음 뭐요? 청산부터 제외된 채권자 뭐요? 채무 완제 후 기속권자가 뭐요? 인도되지 않고 남은 재산에 있으면 뭐요? 그때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죠. 따라서 그런 경우 아니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 5번. 우리 시험에 답이 된 법 없지만 해산 사유 중 파산은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죠. 예. 파산은 법원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죠.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죠.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원칙 이사가 청산입니다. 그럼 파산의 경우 뭐예요? 청산이 필요 없어요. 법원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7번 같은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체감적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는다. 그죠? 근데 나중에 맞추고 나면 이 부분을 맞추기가 힘들죠. 그죠? 예. 자, 8번으로 갑니다. 비법인 사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법인 사단이 A 종중과 그 대표자 갑 그리고 을 사이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대표기관 갑이 뭐요? 을에게 A 법인의 업무에 관한 포괄적 임차권 기억. 자, 62조입니다. 이 사는 자신의 권한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즉 정관으로 금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해서 뭐예요? 특정한 행위만 타인에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포괄적임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을의 대행이 뭐예요? 비법인 사단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포괄적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한 행위만 대리케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자, 니은은 쉽습니다. 비법인 사단은 명예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바로 끝났다. 그죠? 예. 비법인 사단도 명예가 있다. 그죠? 그래서 명예권이 침해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거. 갑이 A 비법인 사단의 대표죠. 그래서 갑의 불법 행위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의 행위가 뭐예요?
직무행위에 속하면은 비법인 사단이 불법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죠. 다만 갑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이미 을이 알았다면 그렇게 적을게요. 즉 상대방이 이미 갑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미 알았거나 그죠.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모르는 경우는 그때는 법인의 불법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비법인 사단 A에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죠. 없다. 맞죠? 그다음 디귿은 맞습니다. 리얼. 대표기관 갑의 불법에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때 뭐요?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에 해당 여부는 외형적으로 판단한다 그죠. 따라서 갑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었더라도 뭐요?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죠. 예. 그래서 리얼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맞는 게 몇 번이 됩니까? 4번입니까? 예, 조합을 하시고. 자, 9번으로 갑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민법상 물건이 되려면 뭐요? 유체물이 됐든 무체물이 됐든 관리 가능한 것만 그죠. 다른 말로 배타적으로 지배가 가능한 것만. 따라서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이고 물건 중에서 뭐요? 동산에 해당한다 그죠. 동산. 그다음 사체 6원 물건 맞죠 그죠. 물건입니다. 그때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구냐? 제사 주제자 맞죠 그죠. 상주가 소유권자 된다 그죠. 여러 번 떴죠 그죠. 즉 민법상의 물건이 되려면 일단 관리 가능한 유체물 또는 무체물이어야 하고 두 번째가 뭐요? 외계의 일부일 거죠. 즉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닐 것. 따라서 사체 유골도 물건이다. 다만 보통 물건과 달리 뭐요? 거래 대상은 될 수 없고 특수한 제사, 매장 등은 뭐요? 공경의 대상이 되는 특수한 소유권의 객체 그죠. 그 소유자가 제사 주제자. 그다음 당연히 금전, 동사이죠 그죠. 동사. 그다음 4번 주정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백조약. 종물의 처분은 주물에 따른다 그죠. 그렇지만 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요? 그 점유까지 해야 되는 경우. 자, 그게 두 가지죠. 질권과 시효 취득 그죠. 그때는 주물만 점유해서는 뭐요? 그 효과가 당연히 종물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수업시간에 설명했어요. 질권 대표적인 예가 전당포죠. 그래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시계만 전당포에다가 인도했습니다. 종물이 시계줄을 인도한 바 없다. 그러면 시계줄에는 질권에게 미친다 미치지 않다? 미치지 않다 그죠. 시효취득도 똑같아요. 타인 소유 물건을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의 의사로 일정 기간 동안 평온공약에 점유 사용해야 되죠. 근데 주물만 점유 사용했다. 종물은 구경도 못했다 그죠. 그럼 시효취득은 주물에만 시효취득의 효과가 발생할 뿐 종물에는 권익이 미치지 않는다 맞죠 그죠. 예. 그다음 5번 가시라면 뭐야? 원물로부터 생기는 수익물 그죠. 즉 원칙 원물과 가실 모두 물건이어야만 한다 그죠. 따라서 특허권 사용료라든지 그죠. 주식 배당금 등 권리 가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즉 권리 가실도 민법상의 가시다 틀죠 그죠. 그럼 틀린 것은 뭐요? 뭐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죠 그죠. 예, 5번 10번을 갑니다. 103조 문제입니다.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103조 위반이다 그죠. 근데 반대로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죠. 항상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2번 보세요. 개별 판례입니다. 개별 판례. 아버지의 소유의 부동산이 이미 체크할게요.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있고 제3자로부터 등기 독촉을 받고 있다는 사정은 뭐예요? 잘 알고 있는
아버지부터 부동산을 정려를 받았다. 그 정려는 103조 2반이다.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예. 보세요. 우리가 이중 매매가 확대되는 사안이에요. 가별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죠. 제1 매수이다. 그죠? 그때 갑이 다시 이중으로 매도했어요. 그때 이중 매매는 원칙 이유다. 그죠? 다만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에게 적극 가담한 경우는 103조 2반은 무효죠. 그죠? 즉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뭐요? 가별에 대한 배임에게 적극 가담이다. 근데 이 경우 적극 가담의 다는 없지만 이미 뭐요? 아버지 소유 부동산이 매도됐음을 알고도 뭐요? 매수인이 등기 독촉을 하고 된 사실을 잘 아는 자식이 아버지로부터 정려받다. 아버지의 을에 대한 배임에게 적극 가담했다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냄새가 나죠, 그죠? 따라서 103조 2반은 뭐야? 그럼 여기에 힘들면 뭐야? 그냥 바로 내려가시면 돼요. 예. 살인 포기를 조건한 정령 103조 2반이 아니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예. 범죄를 조건으로 뭐요? 대가를 치고 약정. 범죄는 당연히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뭐요? 범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한 대가 약정 다 103조 2반으로 무효다. 그죠? 예. 불법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때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뭐요? 정려 전부가 무효죠. 103조 2반으로. 그다음 4번. 어떤 일이라도 뭐요? 혼인하지 않겠다, 이혼치 않겠다. 103조 2반으로 무효이다. 그죠? 그다음 5번. 정언의 대가 약정. 허위 진술의 대가 약정은 대가에 다소 불문하고 무조건 103조에 반해서 무효다. 그죠? 근데 이에 반해서 진실 정언의 대가 약정은 뭐요? 그 대가 수준이 용인 수준을 초과하면 무효, 초과치 않으면 유효죠. 그죠? 예. 그래서 혹시 2번 질문을 두고 고민하셨다면 뭐요? 앞으로 문제 푸는 요령 객관식 뭐요? 2번 질문이 내가 느낌이 안 오죠? 그럼 고민할 필요 없어요. 바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3번 질문이 답이 있다면 2번 질문은 맞는 거죠. 그죠? 예, 객관식은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일단 1번 질문을 모르겠다. 그죠? 바로 밑에 질문 가야 됩니다. 근데 5번까지 다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죠?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다음 문제로 가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11번으로 갑니다. 법률행위 해석하는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석의 개념이다. 그죠? 즉 법률행위 당사자가 원한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매매 등을 법률행위를 한다. 그죠? 그때 해석이라면 당사자가 당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은 어디에 드러나 있어요? 의사표시에 드러나 있다. 그죠? 그런데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누가 해석합니까? 법원이. 그죠? 근데 법관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의 대상은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입니다. 그죠? 따라서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을 해석이라 한다. 그죠? 네, 맞고. 그 다음.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뭐야? 해석의 문제다. 그죠? 그래서 그 계약에 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 그 다음. 답은 쉽게 듣죠?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진의가 아니다. 그죠? 요거 그러죠. 그럼 진의가 뭐냐고죠? 요게 진의가 아니고 다른 게 진의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된다. 그렇죠? 즉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진의가 아니라 뭐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진의다. 그죠? 거기까지 외울 필요 없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진의는 아니란 겁니다. 그 정답 3번. 자, 그 다음. 이거는 보충적 해석에 관한 질문이죠. 보충적 해석. 즉, 성립한 법률행위 어떤 텀이 있을 때 계약 해석을 통해서 보충을 한다. 그죠? 보충적 해석. 제3자의 시각에서. 그죠? 그때 당사자가 뭐야? 알았더라면 가졌을 가상적 의사죠. 가상적 의사를 실의척 등에 비추어서 객관적으로 뭐요? 제3자가 보충하는 것을 보충적 의사를 한다. 그죠? 여기까지 안 읽었죠. 그죠? 3번에서 끝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다고. 그 다음에 적을게요. 쭉. 갑을 간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뭐요? 명의는 병명의로 돼 있어요. 즉 계약은 뭐요? 을과 갑이 체결합니다. 계약은 누구와 누구 간에 체결돼요? 갑을 간에. 근데 을의 상대방은 뭐요? 명의는 병명의로 돼 있다. 그때 일방은 을이 당사자임이 분명하다 그죠? 근데 타방 당사자가 행위자인 갑이 되느냐, 명의자인 병이 되느냐, 이게 해석의 문제죠. 그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뭐야? 일치된다면 그 일치된 자가 을의 상대방이 된다 그죠? 그래서 명의는 병명의로 하지만 뭐야? 이 자가 계약 당사자라고 갑을이 일치했다면 뭐야? 명예도 불구하고 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갑을이 뭐야? 명인을 계약 당사자를 하고자 뭐야? 합의가 되면 명인이 계약 당사자 된다 그죠? 예, 해석의 문제. 12번으로 갑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떠올려볼게요. 법률회의가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 발생을 해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죠? 근데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하자가 불일치하거나 뭐야? 하자가 있는 이 어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원하는 대로 효과는 발생치 않는다 그죠? 그에 대해서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에서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근데 이 같은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은 매매 등 재산법상의 행위만 적용되고 홀 등 가족법상의 적용 없다 그죠? 주식인수 청약 등에도 적용 없다. 근데 우리 시험 요거다 그죠? 공무원의 사서 제출행위, 소송행위 등 공법상의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소송행위 등을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루면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1번 공무원이 마음에도 없이 사직서를 던졌다 그죠? 이 같은 공무원의 공법상의 행위는 비진의 표시한 민법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죠. 않는다. 바로 틀렸다 그죠? 예, 정답 1번. 그 다음 2번. 비진의 표시는 뭐야? 원칙 유효죠.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 갑의 의사표시가 뭐예요?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이다 그죠? 그때 무효가 되려면 뭐예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가실이 입증이 되죠. 이와 같은 사실 다 누가 입증이 돼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죠. 무효 사유는 뭐예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 누굽니까? 표의자 갑이다 그죠? 따라서 갑이 상대방에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가실 유무는 뭐예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갑이 입증을 한다. 그래서 입증 책임, 의사표시에 관한 다툼이 있으면 다 누가 입증이 돼요? 주장자가 그죠. 따라서 무효 사유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취소 사유는 뭐예요? 취소하고자 하는 자가 그죠. 다만 딱 하나,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죠 그죠. 의사표시에서 착오에 있어서 중과실이 있다 없다는 누가요?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이. 나머지는 다 주장자가 그죠. 네. 그 다음 채무자 갑의 법률회의가 허위 표시 무효인 경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그 행위가 뭐야?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구비했다면 갑의 채권자로 뭐야? 허위 표시서 무효인 행위도 뭐야?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양자는 별개이기 때문에 허위 표시서 무효인 행위도 뭐야? 채권자 취소 요건이 구비되면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다음 이 같은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의 무효는 거래 안전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하지 못한다 그죠? 그때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면 족하죠. 무과실 필요 없다 그죠? 그때 제3자가 선의하면 전득자는 뭐예요? 무조건이다 그죠? 무조건. 따라서 제3자가 선의하면 전득자는 무조건이에요. 근데 반대로 제3자가 악이 일지라도 뭐예요? 전득자가 선의면 이자는
당연히 부호가 된다, 그죠? 따라서 항상 이자는 여기까지 등장해요. 그러면 이자가 부호가 되지 않으면 뭐예요? 전자도 악이, 자기도 악이. 근데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 보세요. 가불간에 가장매매를 했어요. 그때 제3자의 병이 그 같은 사실을 알았다. 이것도 알기 힘들죠, 그죠? 근데 알 수는 있다, 그죠? 뭐 친구들이라면. 근데 다시 한 번 더, 한 단계 더 지납니다. 2단계나 지나서 가불간의 매매가 허위표 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등장하면 이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전자가 선이하면 뭐야? 이자는 무조건. 전자가 악일지라도 뭐야? 자기가 선이하면 이자는 보호되는 제3자. 따라서 허위 표시의 제3자가 악이더라도 뭐요? 그 전덕자가 선이 되는 뭐요? 전덕자에 대한 허위 표시 무효정하지 못한다. 맞죠, 그죠? 그다음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상대방의 수령 능력 112조를 묻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근데 도달이란 상대방의 표의자 의사 표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을 도달. 따라서 그 전제로서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 표시를 이해할 수 있는 수령 능력자라 한다. 근데 우리 이번 뭐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제한 능력자 모두를 수령 무능력자라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자의 수령 능력은 언제 요구되는 능력이요? 의사 표시를 받은 때다, 그죠?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받은 때, 그때 적을게요. 그때 갑의 의사 표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죠? 즉 제한 능력자인 경우, 그때는 뭐예요? 표의자는 의사 표시로서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다만 제한 능력자를 부하기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는 뭐야? 원하면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표의자도 언제부터요?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뭐야? 그때부터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112조다, 그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계속을 합니다.